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4라운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시티즌과 대구FC의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대전의 먼저 빌드업 형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날 대전 빌드업 형태는 굉장히 유연성이 돋보였습니다. 포진 포메이션 상으로는 3-3-2-2와 같은 포메이션으로 적혀 있는데, 굉장히 중앙지향적이지만 또 측면을 또 버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맨 뒷라인 수비 라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3백으로 출전을 했던 김현우, 이문수, 안토니. 저희 대구랑 좀 비교를 해보면 대구는 이렇게 좁게 형태를 써서 빌드업을 하는 거에 비해서 대전의 센터백들은 거의 윙 풀백에 같은 위치에서 굉장히 넓은 거리를 활용하는 거리를 두면서 빌드업을 진행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주세종 선수가 거의 혼자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고, 이 4명의 후방 자원들이 서로 패스를 이어가면서 후방 빌드업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문수 선수와 주세종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문수 선수는 기본적으로 미드필더가 가능한 자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발밑과 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주세종 선수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후방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방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역할을 굳이 주세종 선수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이문수 선수도 기회가 된다면 볼을 이렇게 몰고 올라가는 미드필더의 역할도 분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안톤 선수와 김현우 선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측면으로 볼을 보내기 위해서 측면에서의 볼의 연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굉장히 리스크 있는 혹은 조금 더 도전적인 형태의 빌드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를 또 살펴보면 주세종 선수가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던 배준호 선수와 마사 선수가 이렇게 이용래 선수와 이진용 선수, 그리고 대구의 최전방 라인 바셀루스 에드가 세징야 사이에 주로 머무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이에서 공을 받으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윙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보통 이제 현대 빌드업 체계를 좀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측면 공간을 최소 한 명씩은 점유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대가 이렇게 밀집된 수비 형태를 취하지 못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대를 황재훈 선수나 정성훈 선수 같은 선수들이 끌려 나와서 중앙에서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강윤선 선수와 서영재 선수가 윙백임에도 높게 전지하에 거의 윙어와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뒷선의 수비 숫자가 적은 대신 이 투톱을 활용을 했는데요. 대전은 구택 선수, 새로 영입된 구택 선수가 타겟터의 역할을 하고, 유경현 선수가 세컨톱의 역할을 하면서 중앙에서도 2명의 공격수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상 기본적인 형태지만 대전의 빌드업 상태에서는 이런 형태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안톤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 주기도 하고, 주세종 선수가 뒤로 빠지기도 하고, 배준호 선수가 미드필더처럼 들어오기도 하고, 서영재 선수가 마사 선수나 배준호 선수와 자리를 바꿔가면서 미드필더의 역할을 분담해주면서 굉장히 유기적인 형태의 그런 전개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전형에서의 강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측면을 먼저 살펴볼게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이진용 선수가 따라온다는 그런 가정을 하더라도 서영재 선수, 황지훈 선수, 이진용 선수, 마사 선수, 그 다음에 안톤 선수까지도 기본적으로 측면에서의 수적 우세를 확보를 할 수 있고, 센터백이 빨려 들어오는 순간 홍정훈 선수, 조진호 선수가 유경현 선수와 구택 선수에게 바로 동수의 압박을, 수적 우세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수비적으로 좀 불안해지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중앙 밀집적인 형태의 대전의 그 공격적인 그런 전형 자체는 또 대구의 수비 라인, 대구의 전체적인 수비 형태가 중앙으로 좁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중앙에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이진용 선수, 이용래 선수가 거의 4명 센터백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4대2와 같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터백이 끌려 나오거나 아니면 앞선에 있는 바셀루스 선수가 중앙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셀루스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있는 게 대구 입장에서는 좀 더 위협적이었을 거지만, 이 수비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바셀루스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중앙으로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에드가 선수와 세징야 선수가 공격적인 상황에서의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면서 역습이 효과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 중앙으로 아무래도 몰리게 되다 보니까 대구의 수비진이, 그래서 이 측면 공간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볼이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 우당탕탕이 일어나더라도 측면으로 전환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바로 크로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날 경기 스탯을 살펴보면 대전이 크로스를 18번이나 시도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크로스 공격 찬스를 가져갔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사실 이런 감독의 그런 셋업 자체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느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구의 수비진들이 기본적으로 기대 득점이 높았던 찬스에서도 수비들이 잘 커트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이 앞서 언급했던 대전의 이 센터백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대구는 평소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도 전방 압박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드가 선수와 세징야 선수가 전방 압박에 사실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인 선수들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공을 상대방이 공을 뒤에서 운반을 하고 있을 때는 주세종 선수에 대한 마크는 최대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에서의 넓은 공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앙에서의 공을 끊어내기만 한다면 이 광활한 중앙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구의 수비 상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부족했고, 아무래도 이 볼을 끊어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에드가 선수가 만약에 이 김현우 선수한테 가는 볼을 차단했다고 했을 때 안톤 선수가 아무리 빨리 들어와 준다고 하더라도 세징야 선수와 에드가 선수가 두 명의 센터백만 상대하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전방 압박에 대한 조금의 그 고삐를 당길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실제로 이런 찬스가 전반 25분에 발생을 하는데, 김현우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바셀로스 선수가 이 볼을 끊어내면서 김현우 선수를 이겨내고, 안톤 선수가 빠르게 중앙으로 합류를 해주면서 주세종 선수가 에드가 선수와 세징야 선수 뒤에 따라오기만 하는 그런 순간이 발생했고, 이런 전환 상황에서는 대구가 조금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부분이 한두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볼을 쉽게 찰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 주세종 선수한테 볼이 만약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미 앞선에 유광현, 구택, 마사, 배준호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 측면으로 방향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중앙으로 때려 놓아도 그렇게 손해볼 게 없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앞선의 숫자가 많다는 말은 또 역설적으로 좀 살펴보면 만약에 볼이 끊겼을 때 뒤쪽에 대전의 수비 숫자가 없다는 그런 형태로라도 좀 그런 단점이 또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강한 역압박, 혹시 공이 끊기더라도 위치에 상관없이 점선력으로 스프린트를 해서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셀로스의 선수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기도 했고, 반대편에 세징야 선수가 복을 잡으면 부지런한 배준호, 마사, 주세종 같은 선수들이 위치에 상관없이 둘러싸면서 이 볼을 빠르게 찾아오려는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대구의 공수 전환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파울로 끊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대전의 파울 횟수가 15회로 굉장히 많은 횟수를 보여주는 게 이를 좀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런 대전의 역압박 상황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징야 선수가 대구의 전환성에서 볼을 잡았다고 했을 때 마사, 주승, 안톤 선수가 예를 들면 압박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난 제주전에서 대구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압박이 진행이 되면 김현우 선수가 딸려 들어오고 강윤선 선수와 바셀로스 선수가 이렇게 속도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아드가 선수가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겠죠. 배준호 선수도 중앙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게 되겠고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이었어요. 세징야 선수가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반대편에 대한 선택지 제거나 아니면 세징야 선수의 이 뒷공간으로 가서 볼을 받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지금 대구의 미드필더 조합을 보시면 이진용, 이용래 선수입니다. 전진에는 정진과 볼 간수 혹은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세징야 선수가 지속해서 고립이 되는 형태를 보았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좀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에서의 이 반대편 공간을 활용하거나 세징야의 압박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선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진을 할 수 있는 유형의 그런 이유가, 일단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다 상대팀들이 생각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세징야 선수에 대한 빠른 역압박. 근데 이 역압박이 주어졌을 때 세징야 선수가 컨디션이 좋으면 이걸 다 뚫고 나와서 좀 더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겠지만, 세징야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누군가 그 세징야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게 압박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선수의 또 지원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징야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팀의 전환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구가 오늘 경기에, 이번 대전과의 경기에서도 기복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제주전에서는 이용래 선수 대신에 박세진 선수가 빠르게 투입이 되면서 투공미, 저희가 그 지난 딥박시대 화를 들면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투공미와 가까운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박세진 선수를 도와주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이 세징야 선수한테 볼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운반하기도 하고. 이걸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고재현 선수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하지만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고재현 선수가 이 박세진 선수만큼의 온더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재현 선수가 최근에 폼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맡겼을 때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구의 그럼 전환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아마 이 장면을 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세징야 선수가 이렇게 측면에서의 볼을 풀어 나왔을 때 이 이문수 선수와 안톤 선수 사이에 벌어진 뒷공간을 고재현 선수가 침투를 하면서 패스를 기다렸지만 패스가 오지 않았던 그런 찬스도 있고, 고재현 선수도 이 역할에 대한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지시는 있었다고 보는데, 고재현 선수의 기본적인 개인적인 폼의 문제도 있었고, 세징야 선수 패스를 이어줘야 하는 세징야 선수의 폼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역할을 이미 잘했던 선수가 있어요. 고재현 선수가 아무래도 한 방이 있는 선수고 팀 내 최다 득점에 가까운 선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겠지만, 최원건 감독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역할을 가장 팀 내에서 잘하는 선수는 박세진 선수입니다. 박세진 선수가 이 공을 받아서 직접 전진을 해주고 탈압박을 해주고 세징야 선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인 박스 타격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용래 선수가 아니라 박세진 선수가 먼저 투입이 됐어야 되고, 고재현 선수가 조금 더 있다가 후반에 박세진 선수가 들어갔던 타이밍에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고재현 선수가 투입이 되고 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황재원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고재현 선수가 윙백으로 빠지는 형태가 보였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최영권 감독이 그런 악수를 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황재현 선수가 나중에 이진용 선수와 황재현 선수가 둘 다 빠지고 나서는 고재현 선수와 박세진 선수만으로는 밸런스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김강선 선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김강선 선수와 박세진 선수만 중앙에 남아있는 깨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강선 선수가 굉장히 분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저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처참하게 패배했다고 생각을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이 90분 내내 같은 맥락을 유지를 했고, 골을 넣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기대 득점적으로 봤을 때도 그 찬스들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대구가 좀 잘 막은 면이 있고,
대전은 굉장히 뒤를 많이 위험을 노출한 형태였는데도 대구 입장에서는 그런 상대 목을 쥐어트는 그런 대응이 부족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최영호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말했던 선수들의 그런 정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좀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대전이 이렇게 대놓고 대구를 아래로 보듯이 하는 그런 도전적인 형태의 빌드업을 취했을 때 그걸 혼내줄 수 있는 그런 대응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